오늘날 러시아의 국가 문장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붉은 방패 위에 날개를 펼친 황금빛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독수리의 머리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머리 위에는 세 개의 왕관이 놓여 있고 오른쪽 발에는 호를, 왼쪽 발에는 보주를 들고 있습니다. 가슴의 방패에는 말을 탄 성 게오르기우스가 용을 물리치는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복잡한 문양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러시아가 어떤 나라로 성장했고 어느 전통을 계승하려 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왜 독수리를 선택했으며 왜 머리를 두 개로 그렸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러시아보다 앞서 이 상징을 사용했던 두 제국을 잠시 살펴봐야 합니다. 독수리를 제국의 상징으로 널리 사용한 대표적인 나라는 고대 로마였습니다. 로마 군단의 군기 아퀴라는 군단의 명예와 결속을 나타냈습니다. 로마 병사들에게 아퀴라를 빼앗기는 것은 전투의 패배를 넘어 군단의 자부심을 잃는 치욕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아킬라를 지켰습니다. 476년 서로마 제국이 무너진 뒤에도 동쪽의 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1000년 가까이 더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입니다. 쌍두 독수리 자체는 비잔티움보다 오래된 도상이지만 후기 비잔티움 시대에는 황실과 지배 가문의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머리가 동쪽과 서쪽을 바라본다는 해석도 있지만 이를 당시부터 정해진 공식 의미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러시아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이 독수리가 비잔티움의 황실 전통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1453년 비잔티움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쌍두 독수리가 모스크바 군주의 인장에 나타납니다. 15세기 후반 모스크바 대공국은 러시아의 여러 지역을 통합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이반 3세가 있었습니다. 1472년 이반 3세는 마지막 비잔티움 황제의 조카인 소피아와 혼인하였습니다. 이 결혼은 모스크바 궁정이 비잔티움의 전통과 가까워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1497년 이반 3세가 사용한 국가인장에는 쌍두 독수리가 나타납니다. 인장의 한쪽 면에는 쌍두 독수리가, 다른 쪽에는 용을 찌르는 기마전사가 새겨졌습니다. 당시 이 기사는 적을 물리치는 군주를 상징한 것으로 보이며 훗날 성 게오르기우스의 형상으로 명확히 해석되어 모스크바를 대표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쌍두 독수리는 모스크바가 로마 제국과 비잔티움 제국을 이은 제3의 로마임을 선언한 상징이었을까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피아와의 혼인은 모스크바가 비잔티움 전통과 가까워지는 계기였지만 이반 3세가 비잔티움의 국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제3의 로마를 선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3의 로마란 사상은 16세기 초 수도사 필로페이의 글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반 3세의 쌍두 독수리는 먼저 모스크바가 독립된 주권 국가로 성장했음을 보여주었고 훗날 비잔티움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반 3세가 쌍두 독수리를 받아들였다면 그의 손자인 이반 4세는 러시아 군주의 지위를 한 단계 더 높였습니다. 1547년 이반 4세는 모스크바의 대공이 아니라 전 러시아의 차르로 대관되었습니다. 차르는 로마 황제를 뜻하는 카이사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칭호에는 러시아의 통치자가
여러 공국을 거느린 대공을 넘어 황제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쌍두독수리는 차르의 인장과 통치 문서에 사용되면서 러시아 군주국을 대표하는 표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슴에는 말을 탄 기사의 모습이 결합되었고 시대가 흐르면서 왕관을 비롯한 여러 요소가 더해졌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도 차르의 통치를 뒷받침했습니다. 군주는 국가의 지배자인 동시에 정교회를 보호해야 하는 통치자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수리의 두 머리를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 또는 땅과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시 쌍두 독수리가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것은 다른 대공들과 구별되는 러시아 군주의 높아진 위상이었습니다. 18세기에 들어 러시아는 다시 큰 변화를 맞습니다. 그 변화를 이끈 인물이 표토르 대제였습니다. 그는 서유럽의 기술과 제도를 받아들이고 군대와 행정 조직을 개혁했습니다. 표토르는 발트해 연안에 상트페테스부르크를 건설하고 러시아를 유럽의 강대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1721년 그는 러시아를 제국으로 선포하고 황제의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쌍두 독수리도 새롭게 출범한 러시아 제국의 성격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정비되었습니다. 독수리의 두 머리 위에는 왕관이 놓였고 그 위에는 더 큰 왕관이 자리했습니다. 오른쪽 발에는 통치권을 나타내는 호를, 왼쪽 발에는 십자가가 새겨진 보주를 들었습니다. 가슴에는 말을 탄 기사가 용을 물리치는 모습이 새겨졌습니다. 이 요소들이 모두 표토르 시대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왕관과 홀, 보주는 그 이전부터 단계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만 표토르의 개혁을 거치며 문장의 형태와 사용 방식이 더욱 정돈되었고 이후 러시아 제국을 대표하는 문장으로 발전했습니다. 쌍두 독수리는 이제 모스크바 군주의 표지를 넘어 유럽과 아시아에 걸친 제국을 나타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러시아 군주국을 대표했던 쌍두 독수리는 20세기 혁명과 함께 자리를 잃게 됩니다. 1917년 2월 혁명으로 니콜라이 2세가 퇴위하면서 로마노프 왕조는 무너졌습니다. 임시정부는 한동안 왕권과 홀, 보주를 없앤 단순한 형태의 쌍두 독수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군주제를 떠올리게 하는 독수리는 새로운 체제에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독수리를 대신한 것은 낫과 망치였습니다. 낫은 농민을, 망치는 노동자를 나타냈습니다. 그 뒤에 지구와 떠오르는 태양, 곡식단과 붉은 별은 혁명과 국제사회주의의 이상을 표현했습니다. 1923년 소련의 국가표장이 공식적으로 채택되면서 러시아의 상징 체계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문양 하나를 교체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차르와 정교회를 중심으로 한 제국이 사라지고 노동자와 농민의 혁명을 내세운 새로운 국가가 등장한 것입니다. 쌍두 독수리가 사라졌다는 것은 그 독수리가 대표했던 정치 질서가 끝났음을 뜻했습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러시아는 국가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어떤 깃발과 문장을 사용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새로운 러시아를 나타내면서도 혁명 이전의 역사와 연결될 수 있는 상징이 필요했습니다. 러시아가 선택한 것은 쌍두 독수리였습니다. 1993년 11월 30일 대통령령에 따라 황금빛 쌍두 독수리가 러시아 연방의 국가 문장으로 채택되었습니다. 2000년에는 연방 헌법률을 통해 문장의 형태와 사용 규정이 확립되었습니다.
형태만 보면 제정 러시아의 문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러시아 정부는 왕관과 홀, 보주를 군주제의 부활이라기보다 국가의 주권과 통합을 나타내는 역사적인 문장 요소로 설명합니다. 같은 독수리가 돌아왔지만 그것이 놓인 국가는 과거의 제국이 아니라 오늘날의 러시아 연방입니다. 러시아의 쌍두 독수리는 단순히 오래된 그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모스크바 대공국에서 차르의 나라로 다시 러시아 제국과 소련을 거쳐 오늘날 러시아 연방에 이르는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 과정은 상징이 언제나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같은 문양이라도 누가 어떤 시대에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집니다. 문장을 읽는다는 것은 그 나라가 어떤 역사를 기억하고 자신을 누구의 계승자로 이해하는지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쌍두 독수리는 오랜 세월 서로 다른 시대를 지나오며 러시아의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제국은 사라지고 체제도 바뀌었지만 그 작은 문장 안에는 지금도 러시아가 선택한 역사와 정체성이 함께 남아 있습니다. 푸다케이였습니다.